안녕하세요. 한국공론포럼 박태순입니다. 오늘 두 번째 강의고요. 오늘부터 8회에 걸쳐서 8회 또는 9회에 걸쳐서 공론장 운동의 의미, 공론장과 공론장 운동의 의미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공론장 설계에 관한 본격적인 내용을 공부를 하겠습니다. 공론장 운동의 의미 이러니까 좀 어려운 얘기 같지만 공론장을 왜 해야 되는지, 공론장 운동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정당성에 관한 이야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의 이름을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렇게 공론장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고 지금 어떤 과정을 통과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어떤 운동이나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 시대의 과제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가 처한 상황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운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고민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공론장 운동을 하게 되는 이 시대적인 상황, 배경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저는 우리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흔들린다라고 하는 것은 고정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의미잖아요. 그렇다면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 흔들리는 시대에 살게 됐을까요? 저는 이 그림에 있는 것처럼 한 5가지 정도의 내용으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뭐 말씀 많이 들었겠지만 디지털 전환과 생존 위기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국가와 시장 간의 권력의 역전. 조금 어려운 얘기 같지만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구 위기 등을 비롯해서 각종 위기의 현실화.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뭐 포퓰리즘이라든가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잖아요. 민주주의 위기에 대한 측면. 그 다음에 뭐 개인화를 비롯해서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인 갈등이 표출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회적인 현상, 이 5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지, 또 공론장 내지는 공론장 운동이 필요한 이런 배경이 무엇인지를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디지털 전환과 생존 위기인데요. 우리 시대를 이렇게 특징 짓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리고 이런 변화를 일으키는 굉장히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는 뭐 망설임 없이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가 이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하루하루 이렇게 피부로 느끼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은 우리가 농업사회에 살다가 증기기관이 발견돼서 그 다음에 산업사회로 넘어간 것을 역사는 분명한 분기점으로 하고 있잖아요. 바로 그 증기기관이 만들어져서 산업화가 막 일어나서 사회적으로 전면화됐을 때의 바로 그 상황에 비견할 수 있을 정도로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 전체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몇 가지 특징적인 현상을 좀 말씀드리면, AI가 노동을 대체함으로써 노동의 종말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류가 농업이라고 하는 것을 시작한 이후로 1000년 이상 동안의 농업, 뭐 거의 한 2000년 이상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오랜 동안 농업 시대를 살았잖아요. 농업 시대에는 농사를 짓는 것을 노동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그 산업화가 일어나면서 노동자로서 이렇게 그 기업에서 노동을 한 것도
꽤 오랜 시간이 지났잖아요. 이 모든 인류의 문명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인간의 노동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이런 인공지능 시대가 되면서 AI가 노동을 대체함으로써 노동의 종말이 예견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놀라운 변화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플랫폼 자본이 등장해서 이런 돈벌이의 가장 강력한 수단이 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처럼 공장에서 물건을 생산해서 그것을 팔아서 거기서 수익을 남기는, 임금을 지급하고 수익을 남기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플랫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 정보를 공유하는 공간을 만들어서 그 정보가 공유되는 그 공간을 통해서,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은 뭐 기차역 같은 것을 얘기하는 것처럼 사람이 온라인상에서 함께 모여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추상화된 공간을 플랫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 플랫폼 자본, 가파라고 해서 구글, 뭐 또 애플, 뭐 페이스북, 그 다음에 아마존 이런 것을 얘기하는데, 세계 부의 50% 이상을 가파 플랫폼 자본이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위력적이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부의 불평등이 굉장히 심화되는 상황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본과 노동 간의 힘의 균형이 파괴됐다고 볼 수가 있죠. 이전에 산업사회, 우리가 공장에서 노동을 하고 임금을 받는 이런 우리가 오랜 동안 이어져 왔던 산업사회에서는 자본과 노동 간의 힘의 균형이 굉장히 중요했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가도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AI가 노동을 대체하고 플랫폼 자본이 부를 생산하는 가장 근원이 되면서 자본과 노동 간의 힘의 균형이 근원적으로 파괴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본이 압도적인 우위에 서는 사회로 나아가고 있으면서 노동에 의한 자본의 통제가 점점 어렵게 되죠. 우리가 노동조합 같은 노동조합 가입률이 점점 떨어지잖아요. 이런 거는 그냥 예사 상황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디지털 전환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노동자로서의 삶을 살았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노동으로부터는 소외되고, 결국은 다양한 정보와 다양한 물건을 또 온라인을 이용하는 이용자로서, 소비자로 전락을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이러면서 이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삶의 안정성이 급격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 현재의 가장 큰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가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우리도 또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국가와 시장 간의 권력의 역전 현상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서 살잖아요. 그리고 그 국가 안에는 다양한 기업들이 있고, 또 많은 국민들이 삶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여태까지는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생각해도 국가가 주도권을 가지고 기업도 만들고, 또 기업을 통제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부를 국민들한테 재분배하기도 하고 하는, 이런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일국 중심으로 국가가 주도해서 움직이는 나라에서 오랫동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본이 지구화되고 디지털 기술 혁신에 따라서 자본의 자율성이 굉장히 높아졌죠. 쉽게 얘기하면 자본은 이제 국가라고 하는 것에 매이지 않는 존재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장 금융이라든가 디지털 플랫폼 같은 거 생각해 보면, 우리가 구글을 쓰고 있잖아요. 그거 구글은 우리나라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구글은 우리가 구글을 씀으로써 구글이 돈을 벌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삼성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국가의 자본에 대한 통제력이 굉장히 약화되는 거죠. 이전처럼 국가가 재벌이라든가 기업을 통해서 재원을 확보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재분배 정책을 하고 복지를 확충하는 이런 방식은 점점 어렵게 된다라고 하는 심각한 특징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뭐 여러분 너무 많이 들어보셨던 것처럼 각종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상황 속에 지금 놓여 있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기후위기, 그다음에 이번 여름에도 본 것처럼 이렇게 굉장히 빈번하고 굉장히 강력해진 자연재해, 태풍 같은 거.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목도하고 있는 굉장히 큰 충격 중에 하나는 인구 절벽이라고 하는 거죠. 한국이 198개국 가운데 198위. 그리고 부부가 낳는 아이의 평생 동안 아이의 총수가 0.7 정도가 되는 정말로 인류 역사상 없었던, 또 대한민국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던 상황에 우리가 직면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 소멸에 대해서는 뭐 두말할 나위도 없이 지금 현재 있는 지자체의 반 이상이 20, 30년대로 한 명도 살지 않는 인구 지방 소멸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경고를 많은 학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국가 차원의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계가 드러나면서 미래에 대한 불안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현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디지털 전환과 그다음에 각종 위기 상황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대한민국의 건국 이념이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정치적 원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 민주주의가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 이렇게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책들도, 민주주의 위기에 관한 책들도 나오고, 또 많은 분들이 최근에 포퓰리즘 현상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각종 팬덤 현상 등을 보면서 야, 이게 지금 민주주의가 제대로 지금 진행이 되는 건가라고 하는 의구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거에는 이제 강화된 국민의 요구라고 하는 것이 있겠죠. 그래서 삶의 불안과 생존 위기 해결에 대한 요구가 점점 커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계속해가지고 우리 사회가 직면한 노동 문제를 비롯해서 다양한 문제에 대한 해결을 대의제를 통해서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매번 선거마다 유례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을 교체함에도 불구하고 위기가 해소되지 않으면서 이 대의제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대표성이 약화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해결 능력, 탁월성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문제가 복잡해져서 한 가지 문제를 풀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우리가 부동산 정책에서 보는 것처럼 문제를 해결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의 요구는 강화되고 대의제가 한계를 노정하면서 결국은 이런 모든 것들이 정치권 내부 갈등의 심화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양극화라든가 불평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진영 논리를 강화시키는 현상으로 드러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각종 사회적인 갈등이 정치화되는 이런 상황, 그 다음에 정치 혐오와 무관심 같은 것, 또 좌우 포퓰리즘 이런 것들이 계속해가지고 새롭게 출현하고 하면서 민주주의에 경종을 울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앞선 여러 가지 경제, 사회, 정치적인 앞서 말씀드린 이런 이제 과학기술이라든가 정치적인 것, 이런 것들의 반영이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 이제 사회적인 독자적인 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는 사회적인 측면에서 또 이전하고는 다르게 격변 상황에 있다고 볼 수가 있죠. 핵가족이 해체되고 개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20, 30년 전만 해도 핵가족이 아주 전형적인 4인 핵가족이 가장 전형적인 형태였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거의 40%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혼자 살고 있습니다. 이제 개인화는 어떤 특수한 현상이 아니라 가장 보편적인 현상이 되어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노동 내부만 하더라도
정규직, 비정규직, 또 실업자까지 포함해서 굉장히 노동 내부가 다양하게 이렇게 분화되고 이러면서 노동 내부에도 갈등이 굉장히 심하고 또 남녀 간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을 비롯해서 사회에 다양한 차이가 제대로 해소되지 못하면서 갈등과 분열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확대되는 이런 상황 속에 놓여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양한 현상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불안과 위기의식이 확산되고 그 다음에 혐오와 증오가 만연하고 그래서 혐오라든가 증오에 의한 살인 같은 것을 우리가 종종 뉴스에서 접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가짜 뉴스와 탈진실에 관한 부분, 자살률, 출생률, 인구 감소 이런 거 이렇게 되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나라도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여태까지 남아 있었던 공동체 의식이 점점 얕아지는 이런 위기 상황 속에 우리가 직면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상황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놓여 있는 우리 삶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삶의 위기가 심화되죠.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이 소멸되는 사회에서 우리는 어떻게 향후에 생존해 갈 것이냐라고 하는 아주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사회 집단 내, 집단 간에 다양한 사회적인 갈등이 증폭되고 있죠. 한 집안에서만 해도 부부 간의 갈등뿐만 아니라 세대 간의 갈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존재하잖아요. 직장 내에서도 남녀 간의 갈등이라든가 다양한 형태의 갈등을 경험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국가의 많은 요구들을 이런 갈등을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지만 국가 역량에 역시 한계가 있죠. 그래서 이게 무엇보다도 이전에는 가장 강력한 문제 해결자였었던 국가가 이런 다양한 문제와 요구를 제대로 흡수해서 해결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국가 자체가 이전처럼 절대적인 힘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힘을 갖고 있어서 문제 해결 능력에 한계가 오고 그에 따라서 정치적인 불만과 불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것들이 결국은 GNP는 더 높아졌을지 모르지만 삶의 불안과 불확실성이 더 높아지고 빈부격차가 더 커지면서 삶의 질은 오히려 악화되는 이런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 모든 것은 흔들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도대체 우리는 이런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할 것이냐, 무엇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이냐,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 의식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론장 운동의 시대적인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용이 좋았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